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연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부진하게 출발했던 지수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한 것은 바로 이 셧다운 우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 셧다운 우려를 아무래도 이 연준의 금리나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그런 요인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 졸트 보고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또 컨퍼런스 보드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5개월 내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사이 엔비디아 여러 가지 호재들에 힘입어서 약 2%대 강세를 장중에 시현했는데요. 덕분에 나스닥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3대 지수 이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들 만나보시겠고요. 이어서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원래 9월이라 함은 약세장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참 올해는 8월도 그렇고요. 9월도 참 강한 모습으로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거래일마저도 강세로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0.1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상승폭이 높습니다. 약 0.5%가량 상승 보였는데 엔비디아의 2%대 강세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0.26% 상승하면서 특히나 이 장중에는 계속해서 이 셧다운 우려에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 3대 지수였지만 특히나 장 마감 직전에 분기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낙폭이 되돌려지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이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살펴보시죠.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히트맨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2.6% 이 장 중반만 하더라도 약 2% 초반대의 상승이었는데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기 말 장 마감 리밸런싱 때문에 수급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컸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M7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나마 장중에는 엔비디아 혼자 독주하는 모양새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까지 상승 전환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경기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 제약주와 경기 방어주들은 상당히 좋았지만요. 이 은행주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 주 내내 이 후반 특히나 갈수록 에너지, 유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은 국제유가죠. WTI가 62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한 영향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엑슨모빌 1.29% 하락했습니다만 전 세계 인력의 3%에서 4%에 해당하는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점 역시 계속해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 시장을 움직인 이슈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셧다운 우려도 공존했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고요. 그것보다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진 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배경이 된 두 가지 경제지표 모두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난달 기업들의 채용 수요를 뜻하는 이 졸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8월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이게 723만 건가량으로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항목을 보자면 여전히 우려감을 키울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선 신규 채용이 11만 4천 건 가까이가 이 전월 대비해서 주저앉았는데 해고가 줄어서 표면적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구인 공고에 비해서 실제 고용은 부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소비 심리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죠.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4.2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였던 96을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또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소비자들은 앞으로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10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 전거래일 89%대에서 오늘은 91%까지 이 시각 크게 올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전일 70%를 밑돌던 연내 추가 2회 인하, 50bp 인하 확률 역시 이 75.8% 하루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였고요. 계속해서 이 예산안은 합의 실패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현재 시각으로 월요일 결국에 민주당과 이 공화당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으면서 불발이 되고 말았는데 이 밤사이 폴리마켓이 셧다운 확률을 85%까지 높여 잡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도 셧다운이 현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오후 1시까지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건데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상 비교적 차분했죠. 이 과거 사례 대부분에서 이 셧다운은 보통 단행이 되더라도 2주 내에 단기적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시장이 현재 차분한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 불가피하게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경각심을 키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셧다운 사태가 2주 이상 장기화가 되거나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셧다운과 동시에 이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이 셧다운이 이 시장에 굉장히 강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 현재 시각으로 발표가 될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느니 차라리 잠정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 것이 시장이 조금 더 순항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이어서 이 밤사이의 특징주 이슈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주 만나보기 전에요. 이 한밤의 테마 시그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우리 시장과 커플링되는 경향성이 높은 이 덩치가 작은 그런 테마들을 모아놓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자 컴퓨팅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에 이 매물 소화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밤사이에는 경기도나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이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 같이 약간은 성장주 성격이 강한 테마성 섹터들은 약한 모습을 보일 그런 확률이 높죠. 하지만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에는 0.47% 독보적으로 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570만 달러 규모의 양자 컴퓨팅 주문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이어서 우주항공 드론은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 파이어플라이가 밤사이에 20%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알파 7호 로켓 시험 도중에 폭발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실망 매물이 장 전부터 프리마켓에서부터 출회가 됐고요. 거기에 이어서 가상자산은 오늘 약간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 보입니다. 특히나 이 도이치방크가 로빈후드의 목표가를 128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로빈후드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 나머지 종목들은 다소 수급이 제한적인 모습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과 우라늄 섹터 오늘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내리고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요. 오클로의 경우에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또 뉴스케일 파워는 아예 중립에서 언더포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원자력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준 건 역시나 오늘도 엔비디아였습니다. 2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나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이 시티 애널리스트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4년간 AI 자본 지출에 2조 8천억 달러가량이 투자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장중 186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키방크 역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UiPath와의 협력까지 체결이 됐다. 이런 소식이 장 막판에 수급을 더해줬고요. 비록 이 딥시크가 또 밤사이에 차세대 AI 모델을 출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지만 신뢰성 우려로 인해서 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뉴스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65% 마찬가지로 장 막판 갈수록 힘을 더해갔습니다. 그동안에 분리가 되어 있었던 윈도우 핵심 엔지니어링 팀을 다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점이 이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알파벳 0.39% 하락 마감됐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이 됐었던 이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에 이 구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바가 있었죠. 이 조치에 대해서 결국에 이 2,450만 달러, 한화로 치면 약 340억 원가량의 정말 대규모 자금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요. 이 장 막판 들어서 비주얼 검색 기능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 테슬라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장중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장 막판에 플러스로 양전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은 3분기 중국 총 판매량이 상당히 좀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난주 중국에서 19,300대가 이 신규 보험 등록에 가입했고요. 이 3분기 중국 내 총 판매량이 16만 5,350대 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 하락한 거지만 이전 분기에서는 27% 오히려 증가한 수치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이어서 애플은 0.07%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이 분기말 수급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한 그런 사례인데요. 우선 밤사이 전해진 악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고용평등위원회가 애플을 종교차별 혐의로 소송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아마존은 1%가량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스포츠 베팅 업체 팬듀얼과 파트너십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었지만 밤사이에 이 소비 심리가 워낙 위축됐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아마존 역시나 1%대 약세 면치 못했고요. 이어서 다음 추가적인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이자가 약 6%대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백신 관련주들, 특히나 이 제약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보인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와 화이자 기업 측이 약가 인하에 드디어 합의했는데요. 합의의 일환으로 이 제조업체를 미국 내로 옮기면서 앞으로 3년간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미국인들은 트럼프 RX라는 웹사이트에서 의약품을 평균 50% 할인된 가격에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웹사이트 이름이 트럼프 RX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화이자만이 현재는 입점이 되어 있지만 지난 7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7개의 제약사에 직접 서한을 보낸 바가 있죠. 이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이 제약사들의 행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코어 위브는 밤사이에 11.7%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메타의 AI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142억 달러 규모의 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 주가가 이때부터 프리마켓에서 9%대 강세 보이다가 점점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갔고요. 이 에버코어가 코어위브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하고 이 목표가를 175달러로 올려잡은 점도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오늘 엔비디아 강세의 한 가지 이유였고요. 마지막으로 울프스피드 그동안 참 기나 길었었던 이 파산 신청 관련해서 드디어 이 리스크를 벗고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약 30%가량 상승했는데 이 울프스피드 하면 실리콘 카바이드 SiC의 이 웨이퍼 1위 기업이죠.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완료했고 또 사측이요. 부채 70%가량을 줄이고 이 부채 상환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등 재무 구조 조정을 대거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안도 매물들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약 30%대 강세 보인 울프스피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제약과 또 엔비디아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의 강세에 시연했던 하루였네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추가적으로 봤고요. 이 매크로 지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유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원유 수요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단기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또 거기에 이 장중에 오펙 플러스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인 50만 배럴의 추가 증산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펙 플러스 측에서는 이 50만 배럴 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유가의 하방 압력은 막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이 4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현재 1,404원 선까지 아직까지도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11만 4천 달러 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만 밤사이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소 부각이 된 점이 오히려 가상자산 쪽에는 악재로 작용이 된 모습이고요. 반대급부로 금은 상당히 그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밤사이 사상 최고치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0.72% 상승했고요. 이 금값이 지난 3개월 동안만 15%, 연초 대비로는 27%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금선물 가격 벌써 온스당 3,875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이 부진한 경기 지표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사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한적인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저희 오, 오늘도 바꾸셨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3거래일 연속해서 증시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함이 계속해서 이제 포착이 되는 게 장중에는 아직도 불안하세요? 사실상 그쵸, 맞습니다. 매일 오르는데 이게 뭐가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혼조, 하락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장중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지표가 발표가 돼서 일단 먼저 요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볼 주제는 미국의 구인 규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8월 구인 건수가 시장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22만 7천 건으로 전월 대비 1만 9천 건 늘었고 전망치인 720만 건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구인율은 4.3%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은 512만 6천 건으로 전달보다 11만 4천 건 줄면서 구인 증가에도 실제 고용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같은 달 해고와 방출은 6만 2천 건 줄어서 172만 5천 건을 기록했고 퇴직은 511만 1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채용 둔화가 향후 경기 흐름의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체감 경기 지표인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4.2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떨어졌고요. 3.6포인트 떨어지면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현재 상황지수도 7포인트나 내려 소비자들이 사업과 노동시장 여건을 덜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비 심리를 짓누르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구인 규모 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점이 바로 이 신규 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규 채용은 내렸죠? 네. 네. 지표가 너무 나쁘게 만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 없애버리니까요. 네.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렇게 되면 다 없어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제발 너무 안 좋게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노동통계국장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또 어떤 자료가 잘못 나왔을 때 자기의 그 핀트에 어긋난다고 또 없애버릴까 봐 고민이 됩니다. 자, 지금 구인 규모 졸트죠, 졸트. 이제 구인 건수 우리도 뭐 보면은 사람인 HR이라든가 이런 데 고용 건수 많이 올라오면은 그 기업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재가? 그 지금 그 일본 니케이 증시는 10위 안에 그 리크루트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크루트 홀딩스가 아예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지표를 나타내는 잣대가 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사람인 HR이라든가 이런 게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일본 니케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이 줄었다. 이거 그냥 좀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여기에 이제 구인 건수가 있고 그 자발적 퇴직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퇴직자는 잘린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이제 자발적 퇴직은 잘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표 던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내가 다른 데 취직할 수 있는 혹은 더욱더 좋은 연봉을 받고 취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사표 누구나 가슴 안에 얹고 그냥 낙엽이 마치 물에 젖은 휴지처럼 붙은 것처럼 다니는 게 대부분의 직장인의 비애 아닙니까? 여러분들 밈이라던가 이런 거에 많잖아요.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지만 절대 낸 적은 없는. 근데 그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표를 냈다는 거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졸트에서 가장 활발한 것이 나오려면은 구인 건수, 기업의 구인 건수도 활발하고 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퇴직수, 요거 퇴직률도 높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가 너무 활성화되는 거죠. 기업은 새로운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은 더 좋은 데 찾으러 가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인 건수는 전문가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일단 전문가 예상치가 710만 건이었네요. 8월 달이거든요. 졸트는 이 지금 그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9월 달에 8월 달께 나와요. 그래서 8월 구인이 723만 건인데 전문가 예상치 710만 건 일단 상회했죠. 어쨌든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닝은 아니지만 서프라이즈죠. 컨센서스 상회입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 721만 건에 비해서도 2만 건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월 대비도 증가했고 전문가 예상치도 상회했기 때문에 좋게 나왔죠. 자, 이걸 뜯어보니까 건설업에서는 11만 5천 건, 연방정부에서는 6만 1천 건이 구인이 감소됐네요. 근데 뭐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는 게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오히려 뭐 이걸 축소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서 바이든 정부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 뭐 이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그렇다 치고
건설업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파월한테 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죠. 필 볼트 연방주택청장이랑 둘이 이거 봐라. 모기지 금리가 지금 너 금리 파월이 펜때 한번 굴려가지고 금리 인하하면 낮아질 거를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지금 이 건설업에 이 고용자 수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채용 건수 8월에 채용 건수는 513만 건. 이게 7월 524만 건 대비해서 11만 건 감소했습니다. 채용 건수가요. 그리고 총 이직 건수가 511만 건으로 7월에 22만 건보다 11만 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 자발적 퇴사 건수가 309만 건으로 7월에 316만 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디서 우려가 이 부분이 있는지 아시겠죠? 전체 지금 구인 건수는 늘었는데 채용, 이직, 자발적 퇴사 이 부분에서 전월 대비 줄었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 불안 요소를 갖는 건데 그냥 약간 위축된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지금 뭐 신규 채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주어주니까 또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연준의 좋게 나오면은 경기가 좋은 거고 나쁘게 나오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 명분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네. 주식시장에 좋은 겁니다. 증시는 좀 좋게 호재로 지금 반영을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서 잘 가는 흐름인데 이 구인 감소 건수라고 한다면은 요 고용이 이제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예. 금리 인하를 그냥 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코로나여가지고 제로 금리로 가는 거면은 안 좋죠. 억지로 시차를 살리려는 거니까. 근데 지금 AI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가 엄청난데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은 이거는 저기죠. 엎친 데 덮친 격의 완전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가 좋은데 저희 금리 인하까지 한다. 뭐 이건 뭐 말할 나이가 있지. 어제도 지금 다 사상 최고가 또 갱신했는데 이건 뭐 사상 최고가 갱신을 그냥 매일같이 랠리를 펼쳐서 그렇죠? 할로윈데이 때 이제 주가 상승 애들이 외치고 다닐 겁니다, 이거. 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도 떨어졌거든요. 5개월 계속해서 지금 최저치인데 이 부분은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트럼프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대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면 이 지표가 나쁘면 좋잖아요. 지금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와가지고 파월 너도 어떻게 무슨 말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또 주가는 오릅니다. 이거 만약에 이게 좋게 나와가지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표가 이게 전부 다 서프라이즈 어제 나왔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또 폴리마켓의 그 비율 얘기하면서 폴리마켓에서 지금 예측한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비율이 줄었다. 그래서 이러면서 또 반락에 또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경기가 조금 약화되고 경제 지표가 나쁜 게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주가는 좋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경기와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보틱스 연구 개발을 한층 가속화할 새로운 기술들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로보탁스 국제학술대회에서 엔비디아는 GPU 가속 물리 엔진 뉴턴, 오픈소스 비전 언어 행동 모델 아이자크 루트,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생성 툴 코스모스 WFM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와 기업들은 로봇 학습과 추론, 시뮬레이션을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실제 환경으로 기술을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턴 엔진은 복잡한 관절과 균형을 가진 휴머노이드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민행 공대 등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도입에 나섰습니다. 또 아이자 그루트 모델에는 코스모스 리즌이 탑재돼 로봇이 모호한 지시도 이해하며 상황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도 강화됐습니다. 제슨 토르 플랫폼은 블랙웰 GPU 기반으로 휴머노이드의 다중 AI 워크플로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의 차세대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엔비디아 호재 소식은 계속해서 끊임이 없습니다. 이미 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인데 여기에다가 또 호재가 등장했으니 계속해서 괜찮게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이제 로봇이 또 이제 매출이 5%도 안 되는데 예. 이게 또 나중에 커지는 또 파이가 되니까 또 끝이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던가, 이 LLM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굉장히 큰 분석을 하여서 더 똑똑하게 되는 이 인공지능. 뭐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테슬라의 그록3, 오픈 AI의 챗 GPT, 아니면 뭐 펄플렉시티, 클로드, 뭐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AI들 워낙에 많잖아요, 지금. 그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탁 던져주면은 그것을 씨앗으로 해가지고 막 꽃과 꽃밭, 막 나무, 산, 거기까지 확장해서 다 만들어주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인공지능 슈퍼칩에 결국 엔비디아께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로봇들, 우리 지금 뭐 로봇 청소기가 하고 있지만 로봇 청소기가 좀 최신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가서 벽에다 박고 있을걸요? 벽에다 박지 않나. 제가 로봇 청소기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로봇 청소기가 일단 직각으로 옆 구석에 가서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턴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걔가 더 똑똑해지겠죠. 이게 이제 장애물 두피합니다. 지금 고양이가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놀고 있죠.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도 있고 진짜 찍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그거 타고 노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똑똑해지면은 고양이를 피해버리죠. 그 로봇 청소기가. 근데 그 두뇌도 결국 누구냐? 결국 엔비디아 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지컬 AI 시장에서도 결국 앞서가는. 이게 피지컬 AI가 이제 로봇 청소기가 똑똑해지는 걸 얘기했지만 이게 더 똑똑해지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우리의 집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아예 대신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거까지 되겠죠. 내가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 뭐 어디 모임을 나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 얘가 대신 나가서 다 해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요 엔비디아의 어떤 이 기반에서 다 나온다. 지금 보니까 아들, 딸들을 또 데려왔더라고요. 아들, 딸들은 정말 길쭉길쭉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젠슨 왕이랑 아예 틀리게 생겼어요. 자, 근데 아이작 그루트 있잖아요. 뭐 뉴튼, 아이작, 뭔 다 나와요. 블랙웰, 뭔 그 다 막 이름 딴 거 다 나오던데. 아이작 그루트가 로봇의 두뇌입니다. 그 다음에 뉴튼이 신체. 그러니까 지금 LLM은 신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오픈 AI는 정신만 있는 상태잖아요. 이 정신을 신체에다가 이식시켜주는 거죠. 터미네이터라는 신체가 있는데 거기에 칩을 꽂아야지 이제 해서 막 I'll be back 이러잖아요. I'll be back 하려면 그 정신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아이작 그루트가 로봇의 정신, 뉴튼이 신체, 그 다음에 옴니버스가 훈련장, 훈련센터입니다. 요 세 개가 유기적으로 활동해야지 피지컬 AI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발전하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실생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추론하고 상황에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로봇 청소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죠. 훨씬 더 진화한 모델이 나오겠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화하는 거, 간단한 대화하는 것까지는 있는데 정수기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스스로 다 판단하겠죠. 스스로 판단하는 정수기,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네, 그래서 환경과 정신, 신체 뭐 이제 뭐 거의 다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지금 이 AI와 또 로보틱스 업종 전체를 봤을 때 좀 차트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섹터나 업종 뭐 종목이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를 볼까요? 예. 엔비디아가 지금 뭐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 뭐 아직 과열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한 대로 2021년과 2024년도에 과열권 수치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89, 90을 갔던 때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성장은 지금 2021년과 2024년과는 또 완전 다른 성장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80이 안 됐어요. 지금 7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시절인 2018, 2020, 2021, 2024에도 못 미치는 강도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강도인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직도 계속 그 뜨뜻하게 지지면서 계속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48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월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캐너코드 제뉴이티는 기존 42만 대에서 48만 2,900대로 전망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팩트셋 집계 평균치 44만 8천 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월가 예상치 가운데 가장 높은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우 9월 말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렸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판매 반등이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테슬라는 9월 넷째 주 19,300대의 보험 등록을 기록하며 분기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새로 출시된 6인승 모델 YL이 일주일 만에 약 4,000대 등록되며 전체 판매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업계는 모델 YL이 4분기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분기 중국 전체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분기보다 26.9% 증가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 반등과 중국 내 신차 효과가 맞물리면서 향후 실적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차트 함께 테슬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항 지지 구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결국 이 주초부터 계속 이 월초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그렇죠? 지금 3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쥐고 있으신 분들 몇 년 만이라고 하죠. 지금 35% 수익 난 게 지금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인가요? 10개월 만에? 자, 결국에는 이 엄청난 상승을 지금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대단한 성과인데 지금 그 거차오라던가 틱톡으로 심은 이런 정신을 다 이겨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신 개조를 해도 테슬라를 안 사고 못 배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인 거죠. 틱톡으로 계속 알고리즘으로 테슬라 사지 말고 샤오미를 사, 씨앗을 계속 마음속에 심어줘도 중국인들의 마음에 심어줬는데도 그다음에 거차오 열풍이라고 학교에서 막 집체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거를 사게 만드는 머릿속을 완전히 뇌를 구조를 저기 했는데도 테슬라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테슬라의 가치를 보는 거는 지금 그 부분이 아닌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만으로. 전기차의 피지컬만으로 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가치를 전기차로 전혀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테슬라의 가치는 자율주행, 나중에 가서는 휴머노이드, 거기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여기다 밸류를 매기는 건데 그냥 YL, 이거 지금 매진됐다는 그 피지컬, 그냥 그 체력 하나만으로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혹은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가장 뜨거운 이 에너지가 폭발한다. 계속 얘기 드렸죠. 지금 2021년과 2024년도 쌍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참여 안 하면 큰 후회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불타기를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 만약에 놓치면은 추석 때 땅을 치고 전 먹다가 놀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전 먹다가 놀래지 않으려면은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그러면 매수 매도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그런 보유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할 때가 아니라요. 매집을 해서 수량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한 다음에 장대 양봉을 맞으면서 수익을 즐겨야 될 때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나는데 수량이 적잖아요. 옆 사람 때문에 배가 아파요. 이 계좌를 같이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전혀 이건 과열권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고요.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월봉과 주봉과 일봉이 전부 상승 N자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기본적인 내용이 뭐가 일치한다고 했죠? 세계적인 증권사에서 모두 다 매수, 이 지금 가격을 상향시켰어요, 목표 주가를. 지금 이런 경우에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폭발적인. 이런 것들의 예를 상당히 많이 들어드렸는데 우리나라 것도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차트 보여드렸어요. 다 상승 N자가 일봉, 주봉, 월봉에 일치하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일봉에서 지금 상승 N자의 징검다리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주봉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승 N자의 지금 오른쪽 다리가 형성되고 있죠. 월봉에서도 지금 상승 N자의 오른쪽 다리가 형성되고 있죠.
지금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형성돼서 상승 N자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알파벳 N자가 눈에 보일 정도가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미 완성돼서 한참 오른 뒤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셔야 돼요? 상승 N자의 오른쪽 다리가 알파벳 N자가 확실히 보이기 전에 알파벳 N자의 징검다리에선 최소한 사야죠. 마지노선으로. 제일 좋은 거는 상승 N자의 왼쪽 다리에서 사는 건데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의 어떤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눌림목을 거칠 때 상승 N자의 징검다리에선 반드시 사야죠. 그리고 지금 이미 오른쪽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알파벳 N자가 완전히 여러분들 눈에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보일 때는 어디가 있을까? 그렇죠? 댄 아이브스의 $600. 거기 가는 거가 이제 알파벳 N자의 뭐 완성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수량을 매집하여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집중 쏟아부을 때죠. 안 그러면은 제가 아까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추석 때 우리나라 장 쉰다고 서학개미분들 이 지금 시세 확인하다가 놀래 자빠질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500 가기 전에 매집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계속 얘기 드린 게 왜 그러냐면은 2021년과 2024년에 역사적인 고점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본전 심리거든요. 2021년과 2024년도에 저 자리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본전 심리 어떤 본전 심리가 뭐죠? 내가 산 가격에 오랜만에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물리신 분들, 1년도에 $400 근처에서 물리신 분들이 2024년도 12월 달에 조금 더 이득 먹으려다가 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 물렸으면은? 이건 두 번 차인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사람 마음이 다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 심리 때문에 매물대가 쏟아지는데 그걸 소화시키려면 에너지가 크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논리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이게 만약에 이제 주가가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부정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도 그쵸, 괜찮나요? 시장에 네. 100%란 게 없죠. 하지만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주식의 확률이 한 80, 내가 100%를 봤을 때 80%가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8대 2라면 2대 8이라면 반대로 생각해야죠. 지금은 거의 8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베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률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더 위브의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업체 코어위브가 메타 플랫폼과 최대 $142억, 약 20조 원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2031년까지 유효하며 옵션에 따라 203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 GPU 기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이번 계약으로 메타의 최신 AI 가속기 GB300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과 닷새 전 오픈 AI와 최대 $65억 규모 계약을 추가 체결한 데 이어서 나온 소식이고요. 이번 메타 계약으로 그동안 MS 매출 의존도가 70%를 넘었던 코어웨이브가 고객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메타는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파워, 인재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AI 인프라 관련 자본 지출만 최대 $720억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어웨이브 주가 13% 넘게 장중에 급등했고 엔비디아 주가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지수가 강보합이었기 때문에 코어웨이브가 장중에 10%가 넘게 올랐던 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아현동에서 KT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상권 다 마비됐죠. 이번에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체국 그 택배 못 받으신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지금 이거 느끼실 수 있죠. 왜 코어위브 같은 회사가 뜨는지. 데이터 센터를 한쪽으로 몰아놨을 때 어마어마한 이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분산을 하는데 전부 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빌리면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인공지능 학습시키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은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어웨이브처럼 조금 더 맞추면 가격이 싼 이쪽으로 몰리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커다란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또 타격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코어웨이브를 쓰고 있잖아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도 분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어웨이브의 지금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지금 메타를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메타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코어웨이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지금 메타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하는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스타트업들은 어디를 쓰겠냐 이거죠. 결국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 이게 미래의 어떤 지금 저깁니다. 완전 콩고물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확충시켜가지고 그 임대 사업하는 거. 여러분, 앵커님도 지금 집 맡기는 그 회사 요즘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네. 자기 집 맡겨놓는 회사. 거기서 우리가 너무 비싸면 좀 따져보잖아요. 여기는 조금 싸고 조금 평수가 적고 이러긴 한데 그래도 싸서 여기 하자. 뭐 구독료 보고 판단하잖아요. 집 늘 데는 없고 집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고객이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코어웨이브 같은 이런 모델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처럼 엄청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세우지 않아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네. 정도만 해놔도. 네. 그래서 지금 메타가 이전 계약에서 우리의 인프라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해가지고 다시 찾아왔다고 마이클 인트레이터 CEO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 말고도 수많은 기업들이 코어웨이브를 찾게 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네. 야, 저렇게 훌륭한 기업들, 저렇게 데이터가 중요한 업체들도 저 코어웨이브를 이용하네? 얼마나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이면 저기를 이용할까? 이렇게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이 코어웨이브가 엔비디아 GPU 기반의 운영 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그다음에 엔비디아 GPU를 이용하는 TSMC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자인 거죠. 코어웨이브의 점유율이 늘어나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자체 데이터 센터 점유율이 늘어나던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다 엔비디아 거라는 것이고 그 칩을 제조하는 건 다 TSMC라는 거죠. 네. 그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TSMC 이 밸류 체인은 지금 인공지능 씬이 끝나서 완전히 다른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그다음에 제4의 뭐가 나오기 전까지 이 해자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기술적인 이격 제외하고는 거품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와 또 TSMC에게도 어떻게 보면 호재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월가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트렌드 전반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월가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자, GM 전기차 후퇴 내연기관 투자 확대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지금 한때 전기차 이 전환에 어떻게 보면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너럴 모터스가 최근에 이 발걸음을 늦추고 있습니다. 자, 2035년 전기차 전환 약속을 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 근거인데 이 브리3와 또 픽업 트럭에 수십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출 규제 완화에 있어서도 로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거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50만 달러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고객의 반응은 아직까지 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북미 최대 완성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GM이 이제 전기차에서 다시금 내연기관차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GM이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자체의 이제 완성차 기업 몇 개 있죠. 이제 GM이 있고 포드가 있고 뭐 크라이슬러는 이제 뭐 합병하긴 했지만 어쨌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GM은 그래도 미국의 자부심이자 네. 뭐 심지어 옛날에 GM의 이제 CEO는 GM의 이득은 이제 미국의 이득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허풍이 아니고 그 정도로 미국에게 끼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 이제 GM이 사실 이제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는 또 하이브리드 전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느렸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그 도요타를 갖다가 너무 이제 좋아해서 GM이 열심히 따라잡겠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 이제 그 GM의 CEO인 여성분이죠. 메리 바라가 거기서 도요타를 갖다가 목표로 두고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오늘의 말씀드린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그 어저께 보도를 보면은 GM이 사실상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이제 중지한 상태다. 중지를 했고 그러면 어디다 할 거냐? 원래 GM에 보면했던 내연기관차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를 철폐하려고 그 미국 워싱턴에다가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는데 로비하는 금액이 토요타에 비해서 3배, 4배나 많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GM이 사실상 그 전기차를 갖다가 전환한 것을 중지안했다. 이런 것이 이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보도입니다. 네, 이 전기차 경쟁력이 아무래도 내연기관에 뒤처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 맞습니다. 방향을 튼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도 아마 전기차를 보유하고 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종종 이제 그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전기차를 내가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뭐 하다못해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부분 쓰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대전에 있었던 화재 사고도 뭐 근본적인 이제 발화점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제 그 폭주해서 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고 있고 또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는 전기차가 예전에 많이 팔렸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내가 똑같은 디젤을 갖다가 내연기관차 살려고 할 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 보조금이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 대비 전기차가 더 좋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보조금을 점점 없애고 있고 네. 그런 이제 오늘 이제 주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어서는 IRA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얘기했습니다. 9월 맞습니다. 30일 날로 이제 네. IRA 보조금이 끝나니까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전기차를 구매할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게 그 바라 CEO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우리가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뭐 로비를 한다든지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수다라고 이제 바라 CEO가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국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 온난화를 명분으로 한다면 북미 최대 기업 아닙니까? 좀 예. 이런 명분에 좀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이번 맞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좀 시장의 평가 어떻게 나오고 예.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내부의 반발도 있습니다. GM 내부의 반발도 있고 또 어떤 그 근로자는 가서 시위도 하고 환경단체도 GM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예. 결국 제임스 바라의 CEO에게 말한 바는 무엇이냐면 고객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고객이 사실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겪지만은 전기차가 가진 내 돈을 주기에는 내 돈 온전히 주면서 사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 우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추종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고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여곡절로 이렇게
우격 따지면 밀어붙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격 따지면 밀어붙였다가는 GM 전체의 매출과 주가가 하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현명하게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그 바라 CEO의 이제 견해인 것입니다. 네, 이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뭐 종료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기타 등등의 다른 어떤 이슈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기차 시장 거의 뭐 결국 위축이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주 테슬라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GM이 전기차 전환을 보류했다는 것은 단독의 어떤 결정이나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GM만이 그 결정했다 볼 수는 없고 네.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갖다 반영했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GM,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LG 솔루션의 주가를 보면은 놀랍게 세 가지 종목이 다 연동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어떤 주가는 뭐 다를 수 있지만은 3, 4의 어떤 그 주가 전체 흐름을 올해 1월 2일 날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 주가를 보면 정확하게 3, 4가 뭔가 진폭은 좀 다를 수 있지만 3, 4의 주가는 연동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은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좀 화면 보시면 나오지만은 테슬라랑 제너럴 모터스랑 LG 솔루션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원고를 준비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 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큰 맥락은 테슬라의 전기차를 더 이상 미국의 소비자들이 좀 사지 않는다. 유럽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다. 물론 유럽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보다 테슬라를 더 안 사는 이유는 이제 그 비아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전체적인 개요는 이제 테슬라도 역시 떨어졌다 올라간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임스 바라 CEO의 단독의 결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을 갖다가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보시면 그 LG 솔루션의 주가도 내려갔다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LG 솔루션의 매출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비단 뭐 전기차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 쪽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결국 네. LG 솔루션이 이제 한때는 전 세계 완성차의 9군데를 갖다가 다 소비자를 줄 수 있을 정도로 LG 솔루션이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로 그때 LG 솔루션에 투자했던 분들은 심지어 기관들은 계속 매도 리포트에 중립을 냈지만은 개인들이 LG 솔루션 주가를 밀어 올렸죠. 그래서 개인이 기관을 이게 거의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나지만 결국은 그 분기점 무엇이냐? IRA 보조금 폐지. IRA 보조금 폐지를 누가 결정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재작년 유세 시절부터 내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 재입성한다면 그 완성차에 대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 규제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내가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 공약을 갖다가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걸 취임 연설을 포함시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피해야 된다는 징계 격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은 무엇이냐? 정부 정책을 우리가 거스르면서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이자 또 누가 뭐라 하기도 본인이 맞으면 밀어붙이는 특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스르면서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도 어렵고 GM의 CEO가 그걸 반영해서 내연기관차로 GM에 돌렸다면 우리의 그 투자자들 역시 오늘 이렇게 화면을 보신 분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종종 보다 보면 약간의 어떤 상당히 과도한 온정주의적인 형태로 투자하신 분들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LG 솔루션 되게 좋은 기업이야. 다른 외부 환경의 거시적 지표가 나쁘더라도 나 LG 솔루션 갖다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정정 그 종목 자체가 업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면 그 업종은 배제를 하고 성장하는 종목, 뚜렷한 종목으로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2차 전지 업종, 배터리가 업종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그 지표가 화면에 보이지만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오지만은 그 그래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LG 솔루션 전기차 업종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떠나서 좀 전반적인 그런 관점들을 잘 챙겨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또 다른 종목들도 또 영향을 받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런 LG 솔루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는 단지 전기차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차로 이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도 그나마 덜하지만 만약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라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LG 솔루션, SKO는 비상장사이지만 SKO의 주가를 움직이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등은 사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 한 몇 년 전만 동박에도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사실은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참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에 이제 야심차게 투자했는데 이런 거시적 환경 변화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난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의 GM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이 미국의 잠재적 중국 갈등 대비 무기 생산 확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국방부가 이 중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에 대비를 해서 무기 생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나섰는데요. 패트리어트 같은 주요 미사일의 생산량을 뭐 두세 배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중에서 물밑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군사 대결을 치열하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예.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월스저널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의 갈등. 네. 거기서 이제 너무나 대폭적인 무역 흑자구이니까 무역자를 줄여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펜타닐이라는 게 마약류의 그 안 좋은 게 약품이죠. 펜타닐이 미국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도 막으려 하지만 시진핑 당신도 좀 막아달라라는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문제가 되게 불거지면서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는데 어제 월스트저널의 보도는 그 이면에 펜타곤이 미국 국방부가 그 군수업체를 모아놓고서는 이제 군비를 갖다가 확충하면서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더 늘리겠다. 그중에서 미사일을 늘리겠다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첫 번째 회의를 했고 앞으로 6개월마다 이 미사일 증산이 어떻게 될지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 너네가 어느 정도 미사일 증산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알려달라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섭외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와 시진핑 양자 사이, 미중 간의 양자 사이의 갈등이 단지 무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밑에서는 사실은 군사 충돌을 염두에 둔,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것은 뭐 당일날, 뭐 참지 오늘이라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에서 관세를 다시 200% 올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군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면서 6월 달부터 회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보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당연히 방산 업종이겠죠. 네. 그 방산 업종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같은 바로 근거리 그때 동북아의 어떤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도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미사일 증산을 요구한 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이제 중국 견제용이고 결국에는 이제 마약 분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군사 경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카드라고 한다면 이제 대만 정책과 관련된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월스저널이 어디에 보도를 했고 이틀 전 월스저널이 또 같은 맥락에 보도를 했는데 어떤 맥락이냐면 이제 경주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날 텐데 만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경주에 만나서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에 대해서 내가 대폭 양보를 하겠다. 이거 사실은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양보를 하는 대신에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비롯해 미국이 지금까지 지지했던 그런 어떤 정책 말고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정책도로 바꿔달라라는 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냐? 기존까지 미국의 어떤 대만의 정책이 뭐냐면 대만의 독립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월스트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시진핑 주석은 추가로 무엇을 원하냐? 지지하지 않는다해서 멈추지 말고 대만 독립을 반대를 해달라.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반대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반으로 시진핑 주석이 결국 이제 27년이라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대만을 무력으로 이제 그 통일하겠다. 이런 어떤 그 궤도상에서 그 외교 안보를 갖다가 변화를 위해서 무역 분쟁과 펜타닐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대폭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27일과 29일 보도입니다. 네, 자 이러한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영향이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시장에 이제 방산주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 좀 영향이 예, 있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업종이 이제 그 매출과 주가 올라갔던 중요한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방산 종목 올라갔는데 상당히 저도 이제 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보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고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정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허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당연히 우리에게도 어떤 긴장 상태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투자자라는 냉정한 현실을 봤을 때는 당연히 방산업종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수혜가 일어난다. 그리고 아까 그 코너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격용 미사일이 부족하고 그러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은 어디냐? LIG 넥스원의 이제 그 천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방산 업종이 매출과 새로운 어떤 지경을 갖다가 접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산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업종 섹터 그리고 종목들 계속해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향후 동부가 이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파장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죠. 자, 지금까지 타키온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입니다. 네, 이제 2025년도 마지막 분기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분기에 또 좋은 투자 성과들 내시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시작이고 10월 첫날이다 보니까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증권면에서 톱 기사로 일단 9월을 마감하고 이제 10월에 대한 전망, 이 약간 전망성 기사가 오늘 톱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9월 징크스 깬 코스피 10월달 변동성 시험대다.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이제 9월 징크스냐? 9월이 이제 그동안의 과거 사례를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았다 이거죠. 실제로 보면은 지난 2000년 이후 하니까 25년 가까이 된 거죠. 지난 25년 동안 9월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 코스닥이 마이너스 2.8%니까 코스닥은 꽤 9월은 하여간 좀 부진했던 장이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도.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9월 코스피 지수 보십시오. 한 달간 7.6%나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다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였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다른 해 9월과 다른 이유가 뭘까? 없던 게 있던 거죠. 정책 수혜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도 추가 얘기 나오고 있고 대주주 양수세 기준도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원래대로 환원을 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제도들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켜켜이 이제 쌓이면서 9월달에 예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계속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25년 200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25년간의 9월장의 이런 수익률은 앞으로 다가올 25년간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시장이 굳이 저렇게 뭐 기업 실적들이 나쁘고 이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가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싶고요. 대신 이제 10월 달에는 9월 달이 원래 별로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달에는 조금 부담감을 갖고 가야 된다. 요게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논리였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일단은 좀 이 관세, 이 부담을 좀 감안했을 때 수익성,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3분기 그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물론 좀 잘 나가는 뭐 주도 섹터들 중심으로 그 내놓은 통계이긴 한데,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뭐 이를테면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이렇게 굳이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분기 어닝 시즌도 일단 뚜껑 여는 걸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10조 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좀 5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요. 일단 대형 이 반도체 두 종목의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굳이 3분기 실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대외적인 부분들, 이 외환 시장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한미 협상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의 셧다운 이슈,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등등등 대외적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들이 우리 시장의 이런 어떤 상승 방향, 우상향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데는 뭐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상향 방향을 생각하신 상태에서 10월 달은 일단 시작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단기적인 재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큰손 6호들이 돌아온다. 식품업계 K푸드 특수기대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대규모 관광객들 6호라고 얘기를 이제 여기서 표현도 있습니다만 하죠. 이제 무비자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그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지역, 대표적인 게 명동, 성수동, 그다음에 홍대 있고 이런 쪽이 되죠. 이쪽은 좀 버글버글한 모양입니다. 아직 뭐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들이 많이 가고 많이 사는 품목들을 보니까 편의점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뭐 패션 제품, 액세서리, 그다음에 푸드 뭐 이런 걸 많이 지금 벌써부터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매출이 100배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오늘 일간지 곳곳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 기사는요, 이 중에서도 좀 우리 식품업계들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를 많이들 했더라고요. 삼양식품, 농심, 편의점 업계들인데, 삼양식품은 그 롯데마트 서울역점 있죠. 여기에다가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뭐 이 불닭볶음면을 4가지 종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으로 이 불닭볶음면을 좀 재구성한 그런 세트 상품을 좀 내놓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냐라는 것보다도 외국인 관객들이 와서 먹어보고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중국 내에서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다, 이런 점들을 노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농심도 요즘에 K-팝 데모네터스, 이 캐데언 이 콜라보 제품들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외국 관객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스낵 쪽, 과자 쪽이 좀 강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초비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한 이런 판매 전략들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 편의점 업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들을 들러서 뭐 이렇게 그 세트들이 있습니다. 뭐 바나나 우유에다가 뭘 넣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편의점 업계도 그런 것들의 상품을 대부분 매대에다가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외국 관객들이 보기 좋게 뭐 어떤 언어적인 이런 표현들도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가격이라든가 설명 같은 걸 달아놓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들을 좀 그동안 많이 했고, 그것들이 지금 실제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국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 식료품 업계의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소각 의무화하기 전에 상장사 자사주 빨리 처분하자.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또 반대로 가는 회사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자체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후유증들은 나중에 분명히 이 회사들의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처분 결정을 한 상장사주가 이렇게 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이렇게 크게 늘었죠. 한 달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근데 처분을 하냐면, 교환사채 발행하는 거, 이거 많죠. 그다음에 임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임직원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뭐 인센티브 명목으로. 그다음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사주를 출연하는 형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방식,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들여서 이거를 소각하는 게 아니고
소각한다는 거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환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주환원 정책에는 배치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는 또 정부가 원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을 하는 거니까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역풍을 만나서 이제 이걸 포기한 회사도 어제 KCC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가지고 어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다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기억을 합니다. KCC도 아마 그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뭐 교환 EB 발행하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결국 못한 이유는 시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시장에서 우리를 되게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결국 그걸 철회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좀 하는 회사들은 나름의 뭐 자금의 어떤 여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주가 관리가 안 될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기사는 뭐 내용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들이 이 자사주를 이런 식으로 처분하는지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좀 피하시는 게 좀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토피아 얘기는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얘기인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주가가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ETF 같은 경우 양자 컴퓨팅 ETF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더군요. 좀 표 보십시오. 일단은 최근 6개월의 양자 컴퓨팅 ETF 수익률을 보시면 신한자산운용의 소울이 128% 아주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라이즈의 미국 양자 컴퓨팅 이건데 지금 수익률 차이가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이상 납니다. 70%가 넘게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를 보니까 이 두 회사의 종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나더라고요. 리게팅 컴퓨팅하고 디웨이 퀀텀 이 두 회사의 비중이 많은 종목이 많은 상품이 이제 소울이고요. 그게 좀 적은 게 이제 라이즈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6개월 사이에 수익률을 거의 2배 이상으로 벌려놨던 그런 이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럴 때는 이제 투자 전략이 중요한 건데 전문가들은 일단 지금 들어가기 좀 늦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이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냈다 그러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게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요즘 또 트렌드에 따라서 보면 가는 종목이 또 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편입 비중이 높은 어떤 ETF 상품을 좀 일단 봐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참 이 매크로 지표들이 중요한 이 시점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나와주셨네요. 오늘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제가 궁금한 것도 참 많고 여쭤볼 것도 많은데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9월 약세장의 전통을 깨고 뭐 결과적으로는 9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3대 지수가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셧다운이 사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가 데드라인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고용 부진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더 강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예, 일단 이 투자자들도 상당히 조금 이제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그 셧다운의 어떤 사례가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측면이 크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런 이제 셧다운을 오히려 조금 이제 야기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혹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해프닝 컨셉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셧다운을 야기시켜서 민주당 탑과 FOMC의 어떤 그 이제 파웰 의장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을 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셧다운이 되면 기본적으로 단기의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약간 이렇게 여우처럼 약간 이제 속셈을 써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이 투자 심리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AI 관련한 그런 수요도 상당히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주가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 모멘텀의 한 80%, 70%에서 80%가 모두 다 AI 관련한 뭐 이제 미국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적 모니터링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이익의 모멘텀이 AI 사이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대로 현재 시장은 이 셧다운 자체를 현재 두렵게 생각을 하고는 있진 않지만 이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점이 첫 번째가 이게 만약에 2주 이상 좀 장기화가 되는 경우에는 GDP랑 또 소비 쪽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기간이 길어졌을 때가 문제인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일단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과거 사례에서도 봤을 때 이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죄송합니다. 거의 35일 35일 가량? 정도 그렇게 이제 셧다운이 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셧다운 시작 시점에는 약간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내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네.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됐다라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 탓과 이제 파월 의장의 탓을 분명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큰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를 저희가 이제 뭐 옹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연간 1.6억 달러의 어떤 재정 적자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임팩트로 글로벌 이제 무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자구 우선주의의 어떤 흐름을 부각시키고는 있겠지만 이 관세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이제 연간 한 4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투자권도 같이 포함을 하게 되면 연간 이제 한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를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어떤 컨셉은 이 미국이 계속해서 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승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줄이고 있는 그런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노력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셧다운의 어떤 본질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조금 자유로운 오히려 미국 정부 안에서 봤을 때는 이런 트럼프 정부가 적자를 계속해서 해소시키는 그런 액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이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GDP 증가세 둔화, 뭐 고용 부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반면에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시킬 수 있겠죠. 금리 인하를 10월달, 12월달에 뭐 상당히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글로벌 이제 유동성을 계속해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유의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약간 이렇게 크게 부과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함수를 계속 키울 수 있다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셧다운 그 자체로는 약간은 좀 제한적이다. 단기 급락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또 새롭게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실제로 셧다운을 좀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번 셧다운에 들어가면은 연방 공무원을 그전까지는 무급 휴가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량 해고를 해버리겠다. 뭐 밤사이에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한 만큼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라도 좀 증시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 측면은 이제 고용 지표를 조금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방대했던 어떤 그 재정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민주당 탓을 이제 돌리면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해결한다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고용 지표가 낮게 되면은 또 다시 금리나 카드를 좀 꺼낼 수도 있는 것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용 지표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그 금리 인하로 해서 유동성 장세의 어떤 초입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를 야기한다는 측면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의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거의 퍼포먼스가 거의 사상 최고이기도 하고 타 섹터 대비해서 상당히 압도적인 이제 IT 쪽에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뭐 부진, 뭐 이제 셧다운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겠지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유동성이라는 어떤 먹이의 이제 핵심적인 그 네. 이제 포식자로 볼 수 있는 AI 관련주들이 유동성을 상당히 좀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좀 더 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연방 공무원을 대량으로 해고하면 고용 쪽에 좀 큰 타격이 들어올 텐데 오히려 이게 또 요새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이제 금리 인하를 더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영향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거나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여지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 한번 9월 증시 한번 토파봐야 할 텐데 사실 9월의 마지막을 좀 아쉽게 출렁이면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무역 협상이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기도 하지만 우선은 뭐 두 가지가 좀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상향되는 흐름은 긍정적인데 문제가 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앞으로 10월 증시 뭐 추가 상승, 횡보, 또 하락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두시나요? 횡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겠죠. 무역 그렇죠. 협상이 좀 이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화 수합도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제 한국이 이제 줄다리기를 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한국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미국 대비해서 한국은 이제 펀더멘탈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AI라는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고 글로벌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한국도 최근에 이런 이 AI의 어떤 사이클 이런 것들의 여파로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이익 상향 이런 이제 흐름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네. 아무래도 미국 대비해서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은 한국 증시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요인이고 뭐 펀더멘털도 이익과 밸류에이션 모두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올라갔던 그런 핵심적인 이유도 한국이 이익이 좋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처음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네.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최대 세율 자체를 35%에서 25%로 낮춰서 대주주 측면에서 배당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시하는 측면이 핵심일 것 같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더라도 분리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배당 상향 공시를 많이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한국의 이익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지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3분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 이제 연간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좀 좋거든요. 모두 다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이익 상향 조정 정도가 한국의 전체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괜찮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또 끌어올려야 한국의 리레이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환율을 이길 수 있는 고환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컨셉은 주주환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한국에 이제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부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환율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외국인들의 수급 둔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약간 조금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환율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밤사이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5원 이상 튀었거든요. 지금 이 시각 1,306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좀 이제 신흥국 통하다 보니까 잠시 후에 오후 1시에 본격적으로 셧다운이 돌입이 된다면 환율이 갑자기 좀 큰 폭으로 튀어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셧다운 때문에 약간 이제 움직인다라는 컨셉은 과거 사례에서 그렇게 살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이제 셧다운 사례에서 달러 인덱스가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런 네.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다행이네요. 어찌됐건 네. 달러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셧다운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상황하고 좀 100%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 뭐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미국 금리와 이제 그 미국 경기가 이제 피크아웃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 이제 별개로 추가적인 약세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또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탈이 좀 부진하고 금리 차도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원하는 약세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역 협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무역 협상이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전까지는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저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그 뉴 노멀이 이제 1,410원에서 한 30원 사이로 바뀌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역 협상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펀더멘털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고 인상 좀 쪽으로 가고 있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압박을 달러 인덱스 하락을 이제 야기시킬 거고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원화도 이제 약세가 되는 네. 그런 측면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한국의 어떤 그 약간 좀 아킬리스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우리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또 밤사이에 일본 2년 만기 국채 수요가 금융위기 이후로 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현재 엔화 이제 강세,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쪽으로 BOJ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에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증시 두 가지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요.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해주신 배당소득세, 그리고 두 번째가 3분기 실적 인데 사실 저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또 어떤 업종들이 3분기에 좀 기대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들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반도체 이외에도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은 이제 2분기의 어떤 그 역성장, 저희가 이제 한국이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는 예상치가 10%, 9%에서 10% 이제 다시 성장 궤도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핵심적인 업종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업종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이런 업종군들은 턴어라운드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약간 한국의 이익으로 보면 편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사실 기저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유틸리티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서 뭐 이제 한국 이익을 끌고 간다라는 컨셉보다는 기저효과라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전히 이제 반도체 업종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이익 모멘텀은 글로벌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센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의 이익 모멘텀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간 단위의 이익 상향폭이 탑3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익 측면에서의 AI의 사이클,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이제 요 수요 이런 것들에 핵심적으로 D램과 낸드의 어떤 가격을 좀 끌어올리면서 해당 업종의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어떤 초입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 위주로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하겠지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BHI라든지 한화, HD 현대, 한올시스템, S&T 에너지, 이노테크닉스,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3분기에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해당 종목군 어닝 서프라이즈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은 사실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의 변동성 안에서 알파 전략으로 초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종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번에는 딥시크 쇼크가 상당히 시장을 덮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석 전으로 저는 이제 고배당 종목군들을 살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배당 종목군들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다만 고배당 ETF의 설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예전보다 낮아지는 거는 이제 맞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배당 소득세 최대 세율을 좀 낮추면서 기본적으로 다시 투자들의 어떤 심리가 계속 회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환에 대한 리스크 이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베타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전략 측면에서 저는 고배당 종목군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이 셧다운 대비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